안녕하세요. 랩 2050 이원재입니다. 랩 2050의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는 영상 보고서 오늘 또 열게 됐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고용과 지역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 이어지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랩 2050의 연구실장 맡고 있는 황세원 실장님, 세원님, 그리고 고동현 연구원님, 동현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그 외국 사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지도와 숫자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고용위기 시그널이 오는지를 알아봤다면 실제 문제가 생긴 곳들을 찾아가서 우리 노동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한국 GM이 이 공장이 2018년에 철수를 했잖아요. 거기서 해고됐던 노동자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거기서 얻었던 한국에서의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느꼈던 문제들,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생겨난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첫 번째로 국내 상황 짚어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스웨덴 말메하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들레이드 찾아가서 거기서 조선소가 철수했을 때, 그리고 자동차 공장이 철수했을 때 해고됐던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국내에서 있었던 일하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럼 세 번째로는 스웨덴 말메나 스페인 빌바오 같은 도시들이 과거에 제조업이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는데 제조업이 죽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 전환 사례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 전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3단계로 오늘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죠. 군산에 다녀오시고 네, 한국 GM 노동자들 만나셨죠? 네, 제가 작년에 좀 여러 번 방문을 했었고요. GM 군산 자동차 공장이 2018년 5월 말에 완전히 문을 닫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3개월 후쯤 시점에 이제 4분의 그 해직 노동자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은 질문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던져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나중에 그게 말메나 애들레이드 갔을 때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또 그 지역의 다른 군산의 교수님이나 그런 고용위기센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좀 우리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랐고, 어떤 정부에서 어떤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현실적이지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 노동자들 만나셨을 때 어떤 질문들 가지고 만나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 거를 묻고 싶었냐면은 이분들이 다른 일자리로 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를 일단 좀 알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그 분들 만나기 전에 그 미국의 제인스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GM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었고 2008년에 문을 닫은 후에 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 취재를 해서 낸 책이 제인스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거기서 나름대로 그 노동자들을 다른 직업을 갖게 하려고 굉장히 연방 정부도 지원하고 그 지역에서 정말 똘똘 뭉쳐서 많은 애를 썼는데 잘 안 됐다, 결과적으로. 다른 직업을 갖게 하는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한국의 상황이 미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 다니게 되면 그 안에서 임금과 그 안에 거기서 보장해주는 어떤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그 가족들의 생계를 거의 다 책임지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 제조업, 우리나라 이제 군산이라든지 이런 제조업 도시에서의 상황과 미국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 어쨌든 그 소득을 많이 올리는 가장 한 명한테 나머지 가족들의 그 소득이 다 이제 물려 있고요. 그리고 실직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이라든지 다른 이제 안정망까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 그렇죠. 네, 미국의 경우는 그렇고, 사실 한국은 이제 지역 그 건강보험이 있습니다만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에 속해 있는 편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안정성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비슷한데, 한국도 이제 그런 불안정성에 많이 처해 있을 텐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심정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탐색할 의지나 뭐 다른 일을 희망하는 그런 정도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냥 한 직장에 그 20년, 25년 다니신 분들이 전직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은 거기 그 자동차 공장이 예전에는 그게 뭐 대우 자동차 공장이었고 그 시절부터 그 지역에서는 어지간히 이제 착실한 학생은 잘 이제 고등학교 나와서 자동차 공장 들어가라는 식으로 다 지역에서 선배나 형들이나 뭐 아버지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딱 그런 경로로만 쭉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른 일도 하다가 뭐 온 게 아니라 뭐 처음부터 자동차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동차에서 일하려고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었는데 그 분들이 이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었고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안정성,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수준이 혹시 추락하지 않았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어떤 정책적인 제도가 들어갈 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자동차 공장이 폐쇄된 지 3개월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대부분은 받고 있고 사실 제가 만난 분 중에는 그 사이에 창원 공장으로 자원을 해서 그 역 기록이 아빠인 거죠. 아빠만 이제 창원에 가서 그 사원 아파트에 살면서 근무를 막 시작하신 분도 있었어요. 5월에 문을 군산 공장 문을 닫고 8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에 창원으로 배치된 분도 있었고 뭐 해고돼서 실업급여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있었고 아예 자영업을 벌써 차리신 분도 있었고 자영업자도 있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차이들이 나타났는데 그분들 공통적으로 굉장한 불안정한 그 심리를 많이 호소를 하셨고요. 창업을 하신 분도 군산에서 이제 어떤 이제 영업장을 차리셨는데 군산의 경기가 막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가족이 가진 모든 자원을 투자해야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걸 했는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왔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불안하고 이런 이제 불안한 심리가 있고 그리고 다른 창원 공장에 심지어 배치되신 분도 예전에 군산 공장에서 쭉 일하시던 상태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굉장히 그 소비를 줄이게 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가족들의 그 특히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밀어준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일을 빨리 찾아라 이렇게 계속 부모가 자녀에게 개입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정성을 벌써 느끼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해고를 당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하다. 그리고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뭐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경험했느냐고 했을 때 정말 그 내부는 전혀 경험한 게 없다.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은 사실 가만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를 정부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른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직장에 다닐 때 월급도 많이 받았으면서 실업급여도 받고 뭐 그렇게 약간 시샘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만났거든요. 사실 근데 실업급여는 그게 아니죠. 본인이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을 하고 납입을 했으니까 그분들은 사실 장기간 납입하신 분이니까 최대 6개월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였고요. 이제 그 밖에는 내가 빨리 다시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거기다 또 하나 되게 컸던 부분이 뭐냐면은 왜 군산의 그 GM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고 납득할 수 없고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있고 이거는 그래서 뭔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풀리면 다시 공장문을 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굉장히 기대와 이 불신과 억울함이 다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전문가들은 만약에 GM은 사실 한 2009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공장을 문을 닫았잖아요. 그랬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파산했었고 그 뒤로 이제 한 뭐 독일, 호주, 뭐 스웨덴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 공장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생산 기지를 재편한다면 한국에 있는 3개나 되는 공장 중에서
하나를 닫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따져본다면 군산일 것이다. 군산이 단순 공정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은 있었는데 그 지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이 전라도에 몇 안 되는 이런 생산 기지를 국가가 포기할 리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뭔가 밀실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경영진과 그 GM의 경영진과 정부와의 그런 뭐가 단합이 있었고 그거를 노동조합 모르고 있다가 당한 거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납득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일터를 굉장히 좋아한 거죠 그분들은. 근데 저는 너무 처음 알았어요. 그 지역에서의 대기업 그 제조업 공장에 정규직으로 다닌다는 의미를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공장 안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이발소, 세탁소부터 그런 것들 다 있고 이게 시중에 있는 거하고는 퀄리티가 다르대요.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그 이 안에 있는 걸 누리면 사실은 여기가 군산이냐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GM이 직원이라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내가 다녀서 받는 월급만이 아니고 그거를 추가로 주어지는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은퇴할 때까지 GM을 다니기만 하면 중산층의 삶을 잘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자녀들도 잘 키우고 대학 학자금. 기업 복지가 굉장히 강한 그렇죠. 거죠. 원래 네. 미국의 대기업들 모델이 딱 그런 그렇죠. 모델인 한국 거죠. 대기업들도 그렇지만 그 문화가 좀 GM이라서 그런지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GM이 2008년에 네.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하고 할 때에 그 기업 복지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죠. 맞아요. 그리고 연금 문제도 네, 연금도 네, 네. 너무 네. 많아서 맞아요. 나중에 이 네. 비청산할 때 굉장히 네. 문제가 되게 됐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이분들이 그 일터가 없어졌다는 것을 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었고 단지 임금이 높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가 없어진 것 같은 충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없어진 과정을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식이 조금 들렸어요. 그 시점에 전부 다 문을 닫았는데 왜 AS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S 해야 되는 그 라인이 조금 몇 명 돌아가고 있다더란 소문이 들리면은 다른 구직 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다 중단하고 다시 그 정보를 얻으러 오는 거죠. 서로 전화하면서 몇 명을 뽑는 거냐. 거기에서 혹시 더 확대될 가능성 없는 거냐. 어디 라인이 하나 열린다는데 막 이런 거에 그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창업 과정 뭐 무슨 어떤 다른 전문 과정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흔쾌히 이제 나는 이직을 하겠어. 난 다른 직업으로 아예 옮겨가겠어.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생각을 제가 만난 네 분 중에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고요. 다만 한 분은 이제 그 시기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자영업을 차리신 거고 다른 두 분은 그래도 빨리 창원으로 이제 가셨고 한 분은 계속 실직 상태로 이제 계셨는데 그러면은 예. 그게 한국 GM을 그만둔다는 것은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 있는 그렇죠. 거네요. 삶의 그렇죠. 전체가 사실 네, 직장 네, 안에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지가 그렇죠. 상당 부분 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시대 그 세대의 전형적인 삶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흔들리는 경험을 사실 군산의 분들이 먼저 하셨다는 좀 생각도 들고 미래를 먼저 네. 보여준 것 같은 좀 암울한 느낌이 확 그렇죠. 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인스빌의 제목을 미래에서 온 실패 보고서라 했는데 저희가 가야 될 길을 약간 제인스빌이 좀 먼저 한 것 같은 그 책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패라고 딱 결론이 나니까 마음이 좀 되게 안 좋죠. 그 책을 근데 읽고 군산에 나면. 계신 분들 만나보니까 네. 제인스벨에서 벌어졌던 일이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질 수 있을 거란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 사실은 제인스빌은 상당히 훌륭한 정도의 대응을 했어요. 그래도 물론 그때 오바마 정부일 때인데 거기서 GM이 하도 이제 정부에 뭐 해달라 하고 들어줘도 또 좀 있으면 또 나간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그런 경영진의 돈을 쏟아붓는 걸 그만하고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서 다른 일을 하게 하자는 식의 그런 그 의견들이 있었대요. 그거를 전형적으로 따른 곳이 제인스빌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뭐 의회부터 지역 정치인 뭐 기업인들 협회, 시민 사회 단체 뭐 이런 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그 이직 프로그램 한번 해보려고 갖은 애를 써요.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과연 책에 보면은 그 지역
마을 협의체 같은 회의하면서 네. 아 이거를 할 것이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네. 뭐 밤새 싸우죠. 지금 GM한테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밤새 맞아요. 토론하는 장면들 네. 많이 나오죠. 맞아요. 의회 의원들도 오고 지역 주민 네. 대표도 오고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죠. 진지하게 막 토론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 지역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그걸 가지고 한번 쫙 해본 건데 안 된 거죠, 안타깝게.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렇게 한 직장에서만 하나의 산업에서만 오래 일했던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 그리고 그런 도시가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지금 교훈을 주는데, 한국에서 지금 군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 뭐 정말 뭐 다큐 3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르포 기사가 나오고 뭐 추경을 해서 1조 9천억이 내려갔다. 뭐 거기 무슨 센터가 생겼다. 무슨 센터가 하지만 사실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은 어떤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도 없고 어떤 큰 그림으로 그 군산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예. 그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 그러는 사이에 많이 떠나고요. 이미 그 전년도에 현대중공업에서 그만두신 분들은 이미 조선업의 그 흐름에 따라서 많이 떠나셨고 그 주변은 이미 거의 공동화되어 있고요. 근데 자동차 산업에 계신 분은 사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자동차 산업은 그 지역에 그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하던 공장이었고 그 지역의 중산층을 딱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 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또 아파트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거기 2017년에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빠져나갔고 2018년에 한국 GM의 자동차 공장이 빠져나갔는데 2017년에 빠져나간 조선소 직원들은 예를 들면 거제나 통영이나 울산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옮겨 다니시면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좀 있었죠. 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분들이 또 여기로 옮겨와서 혼자서 살면서 원래 처음에 왔을 때부터 타 지역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원룸이나 사실 뭐 고시원촌 같은 거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 유흥업소들이 좀 많은 그런 타운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주로 뭐 식당이나 이런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던 거죠. 가족 단위로 와서 사는 사람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문을 닫아서 그래도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줬을 거 아닙니까? 쫙 그렇죠. 빠져나갔을 때 충격이 있었지만 밥집에도 충격이 있고 자영업 충격이 있었겠죠. 근데 그 자동차 공장이 문 닫는 건 조금 또 다른 문제였던 거죠. 거기 토착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사시던 분들이 많이 종사하던 업종이라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집이 팔리지가 않아서 떠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 그 라인 애들 다 살고 계셨는데 임금 수준이 그 지역에서 제일 높았으니까 그 집도 팔리지도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정책은 없는 상황인 거죠. 각자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만 놔두고 이런 뭐 서울 외곽에 그런 제조업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군산의 상황이 그런 거고 한국 GM 해직자들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멀리 가셨는데 스웨덴 말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사실 대부분의 이 한국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거나 가본 적 없는 도시죠.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거기에 다녀오셨죠.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아마 말메의 눈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조선업이 막 성할 때 현대중공업이 그 말매에 서 있던 코쿰스 크레인이라는 큰 대형 이제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사서 해체해가지고 한국으로 옮겨온 것이 지금 울산에 서 있는 골리앗 크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두 울었다. 그 해체되는 모습을 말매 시민이 다 나와서 보면서 눈물을 지었다. 그래서 그게 영상으로도 뭐 그 뉴스에 나오고 해서 저희는 말매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자기네 산업을 지키지 못하고 쇠락해버려서 이제 잘못된 도시 반면교사의 그런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1세대 러스트벨트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이름의 연극이나 이런 그 컨텐츠들도 있었어요. 우리의 이제 조선업 상황을 그리면서 제목을 말매의 눈물이라고 붙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간 우리는 그 꼴이 나지 않도록 지금의 산업이 아직 있을 때 지켜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할 때 많이 회자가 됐는데 사실 저는 그 말매가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말매가 물론 그 직후에는
조선업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역을 떠받치던 조선업이 망하고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해직자가 쫙 생겼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상황을 극복하고 아예 그 구산업하고는 결별을 한 다음에 굉장히 지금 첨단 뭐 생명공학, IT 뭐 이런 친환경 이런 산업들이 발달해 있고 북유럽에서 제일 인구 그 연령대가 젊고 뭐 유럽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깨끗하고 좋은 도시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잘못 알려져 있구나. 그리고 실제는 뭘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마침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조선업 위기가 되니까 그 모델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시거나 이제 한 리포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내 연구자들은 말매를 아주 성공 모델로 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반전이 있었네요. 네, 반전이 이미 또 어느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도 뭔가 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는 이제 아까 군산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그 당시 해직된 그 노동자들이 계속 말매에서 잘 살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다 떠나버리고 그냥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 거길 채워서 살고 있는 건지. 네, 그 사람 예전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사실 절반의 성공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군산의 예전 노동자들은 다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채운다면은 그거는 뭐 큰 거시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언제 한번 직접 가서 그때 그 조선소를 그만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뭐 기회가 돼서 거기도 갔었고 이제 또 조선소 그만두신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신 만났습니다. 거죠. 네 분을 만났고 또 그때 갈 때 제가 좀 동선이 멀지만 호주를 들렸다 가는데요. 네. 스웨덴 가는데 호주를 들러서 가셨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구를 여행사에서 말리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간다고. 남극을 지나서 가나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제 아시아를 찍고 경유해서 호주를 갔다가 다시 아시아를 찍고 경유해서 스웨덴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는데 그 한국에 각각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비행기 값이 더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왜냐면 그 호주도 그런 4대 자동차 브랜드가 다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던 자동차 생산국이었는데 한 지금부터 15년 전부터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다 닫았어요.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자동차 산업 안에 다 나가 이런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다가 도저히 거기도 이제 뭐 인센티브도 줘보고 뭐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자동차 산업 안 하겠다. 다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다 문을 거의 닫았어요. 그래서 2017년에 그 애들레이드에 있는 GM 홀딩 공장이 문을 닫고 거의 대부분 나갔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 산업이 아주 이제 없어진 거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그런 과정을 벌써 겪은 지가 15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었고 또 거기에서 해직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또 거기에 가서 이제 2017년에 홀든에서 그만두신 분 또 조금 그 전에 이제 하청업체에서 그만두신 분에서 세 분을 또 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주 그러니까 군산, 애들레이드, 말매 이렇게 세 노동자들한테 같은 질문을 하면서 좀 비교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실은 20세기 중반에 제조업이 굉장히 번성했었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도 그 작년 가을에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였죠. 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저 빌바오, 스페인 빌바오랑 이제 프랑스의 릴이라는 도시를 갔다 왔는데 대표님도 같이 갔다 오셨죠? 네, 같이 갔었어요, 우리. 네, 사실 같이 갔다 왔는데, 네. 이제 여기 빌바오랑 릴도 사실 좀 비슷한 상황에 있던 이제 도시예요. 예전부터 이제 특히 또 빌바오랑 릴은 이제 되게 산업혁명 시기 초기 그때부터 이제 번성했던 산업 도시였는데 그래서 뭐 철강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되게 기초적인 산업들이 계속 번성했다가 그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고 또 여러 이제 다른 시도들을 통해서 이제 좀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다고 약간 꼽혀서 이제 좀 비슷한 관점에서 저희도 좀 같이 그쪽을 돌아본 얘기도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번성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때문에 또는 일본, 중국 이런 그렇죠. 데로 다 산업이 넘어오면서 사실 쇠락 도시가 다 된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직접 말매 노동자들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그 아까 왜 군산 노동자들한테 던진 질문이 있었잖아요. 크게 보면 이제 하나는 그 해직됐을 때 그러니까 일을 바꿔야 했을 때의 심리 상태 내지는 지금 상황 개인적인 가족들의 상황은 어땠는지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상황에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정부나 경영진, 노동조합 이런 데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납득하기 할 만한 그런 신뢰가 있었는지가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로부터 받은 어떤 지원 같은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호주하고 스웨덴 노동자한테 물어본 건데 그 말매는 상황이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이제 복지국가잖아요. 그때 이미 복지국가의 틀이 다 되어 있었고 실업 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생활의 어떤 그 기본적인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 뭐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또 삶이 많이 바뀌었느냐. 사실은 그 본인이 생각하는 그 삶의 그림은 많이 바뀌었죠. 그분들도 거의 15, 16세에 들어가서 은퇴할 때까지 쭉 다니는 걸로만 알고 그 조선소 코크무스 조선소에 다니던 분들인데 이 갑자기 한 40대 뭐 이 정도에 그만두게 되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사실 그 일을 굉장히 좋아했고 다른 일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런 거는 사실 비슷했어요. 그분들이 네. 지금은 연세가 어느 지금 정도 거의 되죠? 뭐 70대 80대 정도 되셨죠. 네. 예, 많으신 분은 80대 후반까지 되셨고 그때 좀 젊으셨던 분들은 지금 70대신데 그분들이 이제 한 뭐 그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갑자기 일하던 일자리를 잃은 거죠. 근데 그분들의 어떤 삶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자녀들의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데 영향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런 건 별로 없었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다른 일자리를 전전하게 된 그런 분도 있었어요. 뭐 외판원도 해보고 뭐 그런 건 사실 힘들었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거기도 굉장히 노동윤리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관념이 있어서 계속 일을 한 거지만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가족이 큰 위기에 처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마음에 좀 다른 일을 이제 해야겠다는 마음의 여유는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다르게 다른 제조업 중에는 좀 성하는 제조업도 있었어요. 아직 일자리가 좀 있는 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다른 일자리로 좀 가서 좀 다니다가 퇴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신뢰를 물어봤을 때 굉장히 정말 재밌었는데 굉장히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때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당시에 노조위원장이었어요. 근데 노조위원장이자 그 이사회의 멤버였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라고 네. 하면 정부와 경영진 네네네. 이런 분들에 또 대해서 이제 뭐 노조부가 아닌 분들 노조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분 노조위원장이셨는데 마침 그분이 노동이사제에 따라서 이사회 일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노동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 수가 있었고 뭐 우리 노동자들을 빼고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정말 정부와 경영진과 시민과 노동자가 똘똘 뭉쳐서 잘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뭐 그런 한국이나 이런 베트남 이런 데서 치고 올라오니까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서 도저히 안 된 거다. 한 몇 년에 걸쳐서 애를 써봤지만 그냥 안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런 좋은 일터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납득은 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업하고 이제 그냥 안녕을 한 거죠. 그분들이. 근데 다만 이제 그 조선업을 오랫동안 이 도시에 있었던 산업으로 추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2002년에 그 골리앗 크레인을 가져왔는데 그때는 이미 말매가 다른 방향으로 이미 잘 전환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달러 받고 그거 굳이 꼭 없애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없애서 시민들이 좀 서운했대요. 네. 그냥 우리 기념으로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실체는 조선업이 없어져서 서운하다가 아니고. 아니 조선업이 없어져서 절망스럽다는 건 최소한 아니었고 조선업에 우리 이 도시의 좋은 산업이었고 우리의 추억이 다 담겨 있는 정말 우리의 그 세대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거를 하나 두고 추억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안녕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말매 눈물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글 쓰셨죠. 네,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는 안 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울었죠. 막 그러길래 정말 왜 우셨어요? 했더니 그럼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거기 계속 서 있고 우리는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 추억하기를 바랬는데 그거를 해체한다니 너무 아쉽고 눈물이 났죠.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지. 그 도시가 막 너무너무 쇠락하고 안 좋은 상황에 갔기 때문에 그거를 서러워서 온 건 아니었던 거죠. 그분들은 이미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쇠락하지는 않고 성공적으로 전환을 한 했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군산의 노동자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인상적인 차이는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고도 되고 다 됐는데 이 해고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진이라든지 또는 정부라든지 또 어쩌면 노동조합 잘 싸워서 지켜내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신뢰를 보내는 태도를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쵸. 우리 노동자들은 굉장히 불신하고 불신이 좀 많고 억울하고 그랬었고. 뭔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 쌍용자동차 사태를 봐도 거기서 정말 오랜 시간 투쟁하고 계속 복직을 바라는 그걸 동조하는 가운데서도 사실 다른 일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그 심리적으로나 어떤 그 논리적인 합당한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구산업하고 안녕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최선 그 조선업이 완전히 문을 닫던 그 시점에서 보면은 거의 모든 조선소가 99% 정부 소유였어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계속 돈을 투입을 해서 지분을 사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정부 돈으로 별로 필요도 없는 선박도 발주를 하고 이러면서 한번 유지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같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납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상황을. 네. 스웨덴은 신뢰가 있었고 한국엔 신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실직자들 지탱할 만한 사회적인 안전망도 스웨덴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큼스 조선소도 그래도 거기선 괜찮은 일자리인 편이었을 거 아닙니까? 군산의 한국 GM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GM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거기서 노동자들이 느꼈던 생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코큼스 조선소 노동자들도 그 하락은 경험을 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인터뷰하면서. 그 임금이 없어졌으니까. 그 임금이 없어졌다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자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게 그 자체가 낯설고 두렵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전 일자리에서 누리던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도 두렵고 했지만 그런 거는 분명히 있었지만 왜 군산이나 그 제인스빌 같은 곳에서는 모든 소득이 여기서 발생하고 모든 안정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관계가 중요하고 뭐 추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생활에 그 위기가 닥쳤다는 그 불안감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학자금 같은 것까지 지금 이 안에 다 있는데 다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거죠. 심지어 자녀들 보고 너 뭐 그 진로를 바꿔라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게 큰데 스웨덴에서 그 만난 분들은 그렇게까지 깊은 어떤 위기를 겪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낯설음 그리고 그 시기 동안은 뭔가 자유가 좀 줄어드는 부분 그런 정도였던 거고 일단은 사회가 지탱을 해준다는 신뢰는 또 있었던 거죠. 그 실제로 그때 당시에 시기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세심하게 대응을 했어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뭐 공영주택인 경우에는 공영주택도 월세를 못 내면 나갈 텐데 그 시기에 정부가 다 개입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조금씩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거를 정부가 보장을 해줬고 그렇게 유지가 되도록 실업급여 당연히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일단 스웨덴은 뭐 예를 들면 식생활 수준이 얼마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밑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보조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고임금이었던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활 수준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겠지만 일단은 그 기간을 버틸 만한 안정성은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생활 수준이 떨어졌고 위기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 스웨덴 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바뀌진 않았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바뀌어서 힘들었다는 분도 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그 2분 정도는 바로 다른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냐하면 다른 제조업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그 스웨덴이 그런 이직 훈련 같은 것이 가장 잘 발달한 그 나라예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정부가 다른 일자리로 알선해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주정부가 나서서 굉장히 그 개입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곧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우리로 따지면은 주정부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광역단체 광역도 정도 되죠. 도나 뭐 광역시 정도 되는 단위인 거죠. 그럴 수 있고 사실 거기는 좀 그 주정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중앙정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거기서 나서서
그런 이제 일자리 매칭을 해준다든지 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거죠. 역할은 굉장히 또 잘 되어 있었고. 근데 이때 좀 잠깐 참고할 그 호주 상황인데 호주는 약간 저희랑 스웨덴의 중간 정도인데 호주는 아까 왜 자동차 산업하고 국가가 나서서 자동차 산업하고 결별을 고하다 보니 국민들은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국가가 잘못된 그렇게 판단을 하는 바람에 좋은 산업을 우리가 너무 빨리 잃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노조도 잘못 대응했고 뭐 이런 불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조업이 더 있으면 좋았겠다.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강했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해관계에 대한 신뢰는 좀 낮은 편이었어요. 호주는 우리보다는 높았지만 근데 그 안정성은 사실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호주가 복지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이 그렇게 높은지 잘 몰랐는데 호주는 특히 애들레이드라는 그 도시는 생활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많이 들지 않고 다른 시드니나 대도시에 비해서 그 생활 수준이 좀 안정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뭐 10년 정도 일한 노동자들은 다 자기 집을 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뭐 생활 불안정성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그런 건 별로 없었고 그리고 호주는 실업 제도가 보험이 아니고 그 사회보험이 아니고 그냥 실업 부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국가가 그냥 개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몇 년을 근속했건 뭐 다 같은 안정성을 누리고 그리고 이미 왜 15년 된 경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 사이에 나아진 게 뭐냐면은 그 공장을 문을 닫을 거라는 예고를 좀 길게 하도록 사전에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문 닫은 홀드는 3년 전에 예고를 했거든요. 3년 동안에 그 이직 훈련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도록 하고 그 돈은 다 그 GM하고 정부가 같이 기금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1인당 한 250만 원 정도를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해놨고 뭐 이런 정도로 좀 안정성이 있어서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노동자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예전에 그 스웨덴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볼보라든지 이런 데서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일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한 대의 차를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팀이 만드는 과정을 직접 함으로써 뭔가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이 작품을 만든다는 느낌을 훨씬 많이 받고 있다. 나중에 그 뭐 한국의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이 저작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그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스웨덴 분들은 옛날에 조선소에서 일했던 것들을 굉장히 내가 내 작품으로서의 배를 만드는 것 같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는 걸 많이 얘기하면서 서운해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하셨었죠. 네,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일이었는데 그 일로 쌓아놓은 어떤 숙련도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 산업을 통째로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건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되게 좋은 포인트였고 근데 호주는 좀 그렇진 않더라고요. 호주는 그 예를 들면 용접을 하면 용접만 하고 20년을 용접만 하고 좀 이런 게 약간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던 직무 자체를 좋아했냐고 그런 질문도 했었는데 군산 노동자나 호주 노동자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건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던 건 맞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관계라든지 다른 게 좋았다고 했었고요. 스웨덴 노동자들은 그 일도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고 했다는 게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전환 과정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많이 다르겠네요. 노동 소외라는 개념인데 그게 뭔가 사람이 노동을 해서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물이 정말 내가 만들었다는 내가 내 생각과 기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느낌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도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스페인의 빌바오 갔다 왔다고 아까 동현님 말씀하셨는데 빌바오는 어떤 사례인가요? 빌바오가 사실 스페인에서 좀 약간 그 산업 혁신이라든가 이제 전환에 있어서 되게 좀 많이 주목을 받아온 도시예요. 말메에도 이런 전환 과정이 있었나요? 그 시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유망한 산업을 알아볼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프랑스 릴에도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릴이 또 되게 비슷하게 의미 있는 도시였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정말 좋기만 한 걸까? 이들은 완전히 전환에 성공했나? 빌바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스페인 전체적으로 심각한 영향 때문에 이 유럽 도시들의 전환 사례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서 좀 전환의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까? 이걸 좀 한 분씩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